혹시 이 한자 성어를 본 적이나 혹은 들은 적이 있다?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한자 성어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도 한자 성어 문제가 최근 3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 18, 19, 20 지금 19학년도까지인 거니까 이제 올해 보는 시험이 2020학년도인 거라 최근 3년간 지금 한자 성어 문제, 속담 문제가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물론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고 칭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평가원 문제는 언제 푸냐면, 여러분들 고3이 되면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실시하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실시하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는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시험 수능 유형에서는 단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다. 이게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생활에 가까운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이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차차 하는 걸 하고 잘난 척 하려고 쓴 거야. 그래도 명색이 국어 선생님인데 한자 성어는 좀 쓸 줄 알아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자 성어를 봤다면 백전불태라는 말보다는 백정백승이라는 말로 봤을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이 병법에 실려있는 이 말은 백전불태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백전불태가 무슨 뜻이냐면 100번 전투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위태롭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는 거, 패배하는 거와 진배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백전백승이라고 쓰는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피지기. 여기서의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그리고 피는 상대, 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인터넷 기사 잘 안 보시죠? 인터넷 기사 이런 거 보면 그 댓글에 피와 식별이라는 말, 총 쏘는 게임 FPS 하는 친구, 이건 착한 친구들만 게임을 안 하나 봐. 그 FPS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팀별로 진행을 하는데 피와 식별이라고 해서 이제 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아군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상대, 적이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은 옆에 있는 친구나 학교에 있는 친구나 보이지 않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입시라는 혹은 내신이라는 혹은 국어라는 대상이 바로 그 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수업이 이제 비문학 수업이 되는데 사실 이제 비문학 수업은 뭐 그냥 가깝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제도 저 모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다가 그냥 격한 소리를 했는데 또 있네.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이 영상을 누가 보겠다고.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막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때 지금 국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목표하는 바, 이루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갈게요. 일단 고등학교 때의 국어는 중학교 때의 국어와 좀 다릅니다. 중학교 때 국어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교육과정은 수학하고 좀 비교해보면
수학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죠. 하지만 국어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경우는 1학년부터 10학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의 과정이 쭉 연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3, 고2, 고3 과정은 선택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지, 넓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뿌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빼고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왔을 때 1학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때? 초등학교 때 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어? 뭐 서술자라든지 혹은 화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은유법, 직유법, 역설법,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뭐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뭐 전기적 요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 배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힌 개념을 활용하는 시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당장 돼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똑같이 또 배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텍스트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려운 지문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자잘한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중학교 때 설명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중학교 때 시험 문제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질적 차이는 언제 한 번 더 나타나느냐? 3학년 때 나타납니다. 3학년 때 문제와 고1, 고2 때의 문제가 또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1, 고2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단계를 익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시기는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고1부터 혹은 고3까지의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고3까지 문제 푸는 건 어렵겠지만 1학년 때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되는데, 그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그 1학년 때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면 내가 좀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때 절대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 사실 우리가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을 재지 않죠.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유독 국어에서만큼은 꼭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학년 때까지는 국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는 훈련과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결국에 지문을 읽든, 잡았어? 땡큐. 우리의 평화를 너가 지킨 거야. 그럼요.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평화를. 평화 전에, 평화는. 제가 아까 머리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 그냥 정말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는 느낌이에요. (1학년) (2학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생각났어.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을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문단을 어떻게 읽고, 그래서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연습한다,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그 다음에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좀 알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저 또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수업이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해서 이제 4시간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방학 전체 시간을 따져보면 4, 4, 16, 16시간밖에 안 돼요. 이 16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글을 읽는 훈련이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읽어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간 과제물을 내어드릴 겁니다. 그럼 그 주간 과제물을 최대한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연습, 그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마워.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최소한의 목표는 좀 이룬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나눠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볼 교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한 4명의 친구가 왔을 때 지금 이제 방학 며칠차 물어봤었죠. 그래서 지금 방학 4일차.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시기가 되면 이제 생체 리듬이 이제 슬슬 무너질 시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 시간에 맞춰오는 것. 그래서 10시까지 온 친구들은 아직 생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은 거고, 10시 넘어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생체 리듬이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생체가 리듬뿐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안내 문자 갔죠? 수업 안내 문자. 필기도구 챙겨오라고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필기도구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학생입니다. 배우는 거지, 하나씩. 어떻게, 너만 안 갖고 왔어.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제 문제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전에 미성년이죠.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앞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분위기가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있어서 그런가? 어제는 5명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반응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와. 반응이 좀 있어야 좀 말을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수업 시간이 오버가 될 수도 있겠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물론 농담입니다. 첫 번째 농담이에요. 제가 준비한 농담은 한 3개쯤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쓴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좋아지겠지. 마치 우리 평화 지킴이. 네. 좋습니다. 이제 표지를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교재를 처음부터 나눠드리지 않은 이유가 표지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야 이제 2번째 농담과 3번째 농담이 나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독서라고 해서 밑에 이제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 그래서 제독이라고 해서 앞 2자를 땄죠. 사실은 이 제독이라는 이제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교재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사전을 찾아보면 제독이라고 해서 미리 해독을 막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글을 다 읽으면서 살아왔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글을 잘못 읽는 습관이 이제 길러졌다면 그거를 이번 시간을 계기로 좀 고쳐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재의 명칭을 정한 거고, 또 재밌게도 2번째 뜻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는 미리 잘못 습관을 이제 좀 방지하는 차원이라면
혹시라도 이미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없애는 측면에서 제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잘 졌죠? 네. 이거 사실 되게 쓸데없는 건데 이렇게 교재명을 지을 때마다 한 서너 시간씩 고민해요. 이게 임팩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도 부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생각 저 생각에. 그래서 교재 작업의 마지막은 이제 교재명인데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 이제 넘깁니다. 이제 넘기면 백시가 나오죠? 또 넘기면 이제 차례가 나와요. 차례. 네. 그래서 우리는 글 읽기 훈련을 문장 단위부터, 문장 수준부터 읽어나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영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야? 이건 국어도 똑같네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공부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영어에서도 알파벳부터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읽을 때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해? 뭐죠? 단어. 영어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단어 공부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문장 단위부터 읽는 연습을 할 건데 사실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단어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재수생도 가르치는데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이제 기껏해 한 두세 개 정도 틀리는 거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언제 상담을 하냐면 뭐 자기는 평상시에 문제 잘 푸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다가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상담을 요청. 이런. 또 나타났어.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뭘 요청하냐면 사실 3월부터 계속 1등급을 유지했으니까 자기의 그 친구의 목표는 다 맞히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두세 개씩 틀리니까 그래서 너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 소설, 비문학 그런 거는 다 자신이 있대. 그런데 유독 어휘 문제만큼은 풀 때마다 긴장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두 개, 세 개 중에서 틀리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휘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6월에 저한테 선생님 어휘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독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문학이랑 비문학은 훈련이 가능해. 훈련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어휘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단어의 숫자가 58만 단어입니다. 그 58만 단어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혹은 과제를 진행할 때 문장을 읽으면서 혹은 글을 읽으면서 조금 미심쩍은 단어들이 나오면 미심쩍은 단어들을 다 찾아보세요. 영어처럼 단어장을 만들어서 적고 그 다음에 수시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 지금 여러분 다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에 네이버 국어사전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서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이버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사전을 이제 서비스해주고 있어서 사실 모든 문제의 기초는 거기에서 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혹시라도 단어 뜻이라든지 아니면 뭐 품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 그 사전을 이용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 혹은 미심쩍은 단어 이런 것들은 자꾸 찾아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제 예습을 시킬 건데 거기에서 이 단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예습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소에 좀 어휘에 신경을 써야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내용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한 장 또 넘겨주세요.
방학 동안 진행되는 수업 중에서 오늘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3분의 2 가량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문장, 문단, 그리고 문단 여러 개, 글 전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비문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소설, 수필에도 모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글은 다 비슷한 방식, 같은 방식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차이가 있어.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학에서 요구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라면 문학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한 상상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인 거니까 그럼 읽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로 저기 이제 2페이지죠? 2페이지를 보시면 방법론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반론. 요 일반론은 지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조로는 문단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요 일반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복습할 때, 그 다음에 예습할 때, 그리고 과제할 때 그때마다 이 부분을 꼭 보길 바랍니다. 얘는 기본적인 원리야. 그리고 방법이야. 수학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국어보다 쉬워요. 내용 자체가 쉽다가 아니라 공부 방식이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선생님께서 혹은 문제집에서 풀이 과정을 다 써주지. 그런데 너네 여태까지 쭉 생각을 해봐. 국어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 풀이 과정에 대해서 판서를 하는 게 있어 없어? 풀이 과정에 대한 판서는 하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에 대한 것은 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달하듯이 말로 설명을 해요. 말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풀이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판서를 하면 한 문제도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로 설명하는 거야. 말로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말을 알아듣고 다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냐?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여러분들이 아는 건 별개야. 이해했으니 내가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해봐. 안 돼. 그럼 왜 안 되겠느냐? 알지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어에서 아는 건 뭐냐면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입에서 맴돌아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말로 안 나와요.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숙지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까지 그러려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할 때, 예습할 때, 과제할 때. 딱 그때만 보면 돼. 더 시간 낼 필요도 없고.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돼도 똑같아. 수학, 영어 해야 돼. 그게 메인이야. 그럼 국어 어려워졌으니까 국어 공부를 해야지. 누구는 24시간 쓰고 누구는 28시간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 혹은 한 발 앞서려면 조금 더 빨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효율이야, 효율. 사실 수학하고 영어는 시간을 때려박아야 돼. 영어야 외국어고 수학이야 원래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국어는 어때?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읽으면 대략은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정답은 찾아내지 못할지언정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그렇게 조금 큰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에서만큼은 필요한 게 효율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수행해 오셔야 이번 여름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거다. 진짜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가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진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국어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첫 번째,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이 또한 어려워졌다. 저도 이제 수능을 봤는데 지금 보는 수능의 내용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이 훨씬 더 다양한 제재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당연히 지문의 수준,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면 뭐도 길어지느냐? 문장의 길이 또한 길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해서 정보를 다 파악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의 처음 시작은 긴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 읽는 것부터 하는 것. 그러면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술관계가 뭐야? 주어 서술어. 이게 문장에서의 기본 골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최소한 문장을 읽었을 때 뭐는 뭐구나 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에서는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끊어 읽는 거 관련해서 약간의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야. 문장의 짜임은 혼문장과 변문장이 있죠. 혼문장은 주술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면 그냥 길이가 길 수가 없어. 얘는 어렵지가 않아. 여기서 설명할 건 얘가 아니에요. 변문장은 이제 주술관계가 여러 개 일어나는 거니까 정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견문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제가 글씨를 진짜 많이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좀 더 이제 주의 집중을 하셔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친해졌다를 증명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워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판서를 보고 판서를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진짜 글씨 못 쓰네. 한 2달 정도 지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달밖에 못 보긴 하겠지만 2달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선생님 글씨가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1학년이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라 볼 수 있죠. 얘는 어렵지가 않아. 어디에서 끊으면 돼? 여기서 끊으면 돼. 끊고 난 다음에 봐봐. 끊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걸 읽지 말라는 거야. 먼저 읽은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지. 다시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의식적으로 좀 읽어보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쉬운 글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글 때문에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글은 쉬운 글부터 해야지 어려운 글도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주술관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얘가 어려운 거야. 이런 형태가. 얘는 주술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끊냐면 일단 여기에서 끊어서 전체 주어가 무엇인지를 상정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서 이 서술어가 이 주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헷갈리는 것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거나 혹은 지문을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어 읽는 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끊어 있는 것은 주술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견문장의 경우 의식적으로 끊고 가자라는 얘기. 두 번째입니다. 비문학 독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게 한편으로는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문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이 당연히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단순해. 한 번 지문 읽었어. 그럼 문제를 한 번 해결하면 끝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지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지. 한 번 제대로 읽고 한 번 문제를 딱 끝내주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지문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끝내자 이거야. 그러려면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를 좀 표시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거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표시하며 읽는 건 이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아까 우리 고등학교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뭐구나, 그래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건데 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시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표시 안 해도 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일부러라도 표시를 하고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왜 내가 이 표시했는지 생각하고 이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호는 4가지예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리고 물결. 저 물결은 제가 사용할 거예요. 어떤 거에서 사용할 거냐면 이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 이런 반응이 있으면 글을 지금 잘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자신이 글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아까 지피지기였잖아. 지금 글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냐 그렇지 않냐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다 했던 거 아니야? 읽기의 조정과 점검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어? 읽기 전중후 활동 안 들어봤어? 그래. 그냥 제가 저도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교육과정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도 현실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엄청나게 좋고 거기에 있는 대로만 잘 진행이 돼도 아마 국어학원들이 상당 부분 없어질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학교 수업이 내실 있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제가 공교육을 깠네요. 제가 이제 사범대를 국어교육을 나왔으니까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국어 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깠네. 봅니다. 그래서 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언제 이제 표시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요 네모는 은는이 붙는 대상, 그 다음에 개념 설명하는 것, 용어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네모를 칠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치고선 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이 내용을 좁혀나가는 식이란 말이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크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 내용이 핵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결국에 글을 읽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 그렇다고 컴퓨터는 상당히 분야가 다양하잖아.
얘기해보니까 아 컴퓨터 역사를 말하는 거구나. 얘기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아 컴퓨터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구나. 얘기해보니까 컴퓨터 중에서 핵심 부품인 CPU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네모를 치면서 생각하는 건 최소한의 이 큰 틀, 이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 여기에서 글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범위를 좁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사실 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대상이 달라져. 어떤 거에서 달라지냐면 이 동그라미는 시대,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지문이 길어졌어. 내용이 많아졌어. 그럼 내용을 많게 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설명 대상을 늘리는 거야. 그동안에 쭉 글을 보면 어떤 시대, 특정 시대나 연도가 나오면 그 시대 그 연도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시대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비교 대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국어에서 설명 방식 중에 비교와 대조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기억 한번 해봐야죠. 강서유. 네. 비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온전한 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그래야 이제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 우리 왼쪽 친구. 네. 비교가 뭐야? 국어에서 말하는 비교는 제가 말한 것 중에 딱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돼. 서윤이가 얘기한 것 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현우. 네. 비교는? 뭐라고? 공통점과 차이. 한 단어만 얘기하라니까 두 단. 그렇죠.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조는 우리 평화 소자. 그렇지.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설명 대상이 여러 개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각 대상들의 정보를 처리해야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돼야 돼? 각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만 는 것이 아니라 1.5배가 늘게 되는 거죠. 설명 대상이 하나, 두 개씩 늘 때마다. 그래서 시대나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 머리로 뭐 하자는 거야? 준비하자는 거야. 아, 이거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미리미리 하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세목. 얘는 주로 접속어의 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접속어가 있지만 주로 표시하는 접속어가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데, 한편, 이렇게 주로 네 가지. 물론 하지만 그러나 말고도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띠는 것이 뭐 이와 달리 이런 것도 있죠.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로 이 두 종류의 표시를 하냐면 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뭐가 부각이 되겠어? 얘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차이점이 부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우리 그런데랑 그러나를 좀 비슷하게 쓰고 있긴 한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와 한편의 공통점은 화제 전환이야. 화제 전환이라는 얘기는 이 네모가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정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과정이 뭐라고?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할 거다. 정리. 그럼 뭘 정리할 거냐? 당연히 글에 나오는 핵심 정보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밑줄이 바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모나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 혹은 특징, 거기에다가 밑줄을 칠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밑줄을 칠 때 이거는 위에서 처음 나오는 정보지, 처음 나오는 정보에 표시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 표시를 하면 지문이 새까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발생하는 거야. 처음 나오는 정보에 표시를 한다. 그럼 어떤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최소한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필수적인 내용들은 담고 있어야 얘는 처음 나온 거지, 얘는 위에서 나온 거지, 이게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호를 통해서 표시를 할 거다. 다시 이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생도 수업을 하면 재수생 고3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선생님 표시는 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가 돼 있어. 근데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는데 걔는 뭐만 신경 쓴 거야? 표시하는 것만 신경 쓴 거야. 다시 이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익숙해지면 표시 안 해도 돼. 저도 표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고, 그럼 이 표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표시를 함으로써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자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실 때, 특히 복습을 할 때 내가 읽고 난 다음에 수업 중에 했던 것처럼 읽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국어는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을 좀 잘 길러둘 필요가 있겠다. 지금 딱 한 달 해서 습관을 길러두면 정말 국어는 두고두고 써먹을 겁니다. 혹시 공무원이 목표인 친구 있어? 직업적으로?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국어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급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급수가 올라갈수록 지문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그 지문도 분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지금 해두면 정말 앞으로 평생 편해질 수 있는 거다. 이 생각으로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연결하며 읽기. 우리 평화 수호자는 왜 필기를 안 하십니까? 괜찮아. 저 영상 또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평화 수호자는 다음 주에 지금 교재를 좀 검사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 반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인 거잖아. 그래야지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필기를 잘 하겠죠? 간단합니다. 우리 펜 빌려줄까? 그걸로 되겠어? 네. 왼팔 들어볼래? 아니, 난 저걸 보려고. 그렇지, 왼팔에 들어야 내가 저걸 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돼. 제가 칠판에다가 좀 긴 숫자를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숫자를 한번 기억을 해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나오는 정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는 기억력을 요구하긴 해. 그런데 이게 순간적인 암기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잘 짜두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정보끼리 잘 연결하면 생각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 판서할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가려야지. 좀 길죠?
이러면 됐죠? 학생들과 선생의 차이는 저는 한번 지문을 보면 한 2, 3일은 그 내용이 가요. 나는 2, 3일 지나서 수업을 해도 비슷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읽는다는 건 처음에 틀을 잡아두고 이 틀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글들을 읽다 보면 글의 구조가 뻔히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두고 상태에서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정보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그렇지. 우리 미소를 짓고 있다. 왜 내가 함정이라는 순간 딱 왜 웃었어? 함정 맞잖아, 맞지? 열심히 기억했는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이름이? 현수. 우리 현수군. 네, 불러주세요. 1, 9, 2, 8, 3, 7. 네. 6, 5, 4, 점점점. 네. 훌륭한데요, 그래도? 그럼 우리 청라중에 명예를 걸고. 명예 때는 없나? 요부터 이어서 해도 되고 반박을 해도 좋습니다. 4 아니고 6 4 7 3 8 2 9 1 왜 고개를 끄덕거렸어? 왜 고개를 끄덕거렸어? 우리 가연중? 네. 미안해요. 중학교 이름을 하지 말고 사람 이름을 해야지. 무슨 너가 초은중이라고. 그러니까 초은중 맞죠? 이름이? 네, 세영. 이세영. 네. 맞아? 네. 왜 맞아? 숫자가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숫자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연결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지니고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기억해?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규칙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결하며 읽는다는 거야. 이거를 연습을 하면 글이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의 정보냐면은 1부터 9까지인 거니까 곱하기 2하면 18개의 정보인데 이 18개 정보를 이렇게 둘 해도 되죠. 뭐야? 10, 10, 10에다가 1부터 증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 하나 그 다음에 합쳐서 10 그 다음에 1부터 증가 그러면 이 18개의 정보를 3가지의 정보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부터 증가 그 다음에 한번 거꾸로 2가지 정보로 이 숫자를 기억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다가 이렇게 하나씩 써 가보니까 어때?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잖아. 맞지? 무슨 말이냐면 글을 좀 천천히 읽자는 얘기야. 여러분들 너무 빨리 읽어. 빨리 읽는다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하나씩 따져가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연결하며 읽는 건데 뭘 연결할 거냐면 우리가 표시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정보라 그랬지? 표시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정보야? 그렇지. 밑줄 친 거를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글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 이럴 때 여기까지 글을 읽었다고 치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을 읽어가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러면 연결 대상은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연결 대상은 어디에 있겠어? A에 있겠어? B에 있겠어? A. 왜 A에 있을까? 그렇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글을 이렇게 쭉 한 번에 읽고 마는데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 핵심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간단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번에 읽었잖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러니까 한 문단 읽었을 때 연결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랬어. 생각해 보는 것.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며 읽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짝을 맺을지는 이제 문장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저 정보였던 관계, 규칙을 우리가 확인, 파악했던 것처럼 글은 좀 꼼꼼히 바꿔 얘기하면 천천히 읽는 게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천천히 읽느냐?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제 국어 문제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가장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1문단이거든. 그러면 1문단을 통해서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왜 앞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문이 길어졌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문이 짧을 때는 거기에 이제 다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되게 막 온전한 글이 됐는데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야, 이 글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이게 3문단이나 4문단에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글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지 알려주는 부분이 뒤에 나오면 나올수록 애들이 어떻게 돼?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문단부터 3문단부터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 때 요 1, 2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3문단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 지식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개념과 용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 이 용어 다 기억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4문단 정도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분명 내가 글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물론 여기에 있는 지문은 이것까지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짧은 지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고 헷갈리라고 좀 구성을 꼬아놓은 지문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 여기에 있는 모든 지문들, 모든 문제는 제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 3학년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지문, 어려운 구조를 보였던 것들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1학년, 2학년 지문들이 아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조가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들어서 좀 머리가 빡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눠드리는 과제물을 보게 된다면 글 전체, 우리는 분명 학원에서는 문단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글 전체를 읽어도 문단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연습해두면 여러분들이 독해가 좀 많이 좋아지실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문장, 문단, 글 다 똑같이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